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박철환 연구원입니다. 오늘 정책 변수를 통해 본 건설업계 명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 세션의 목적은 정책의 변화와 흐름의 건설 산업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5년간 그 건설 시장을 살펴왔고요. 지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동향과 전망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그 정권 변화에 의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건설 수주와 건설 투자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수주는 앞으로 지을 건축물 또한 구조물에 대한 이야기고, 투자는 현재 짓고 있는 것들 또한 팔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건설 경기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 동향에 보시면은 국내 건설 수주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212조 원을 기록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민간과 공공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민간 수주 같은 경우, 공공 수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주가 작년에 LH 사태로 인해 가지고 50% 급감했지만, 비주택 건축 수주와 토목 수주가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6조 원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2009년 그 4대강 사업 발주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주 실적을 기록했고요. 비주택 건축 같은 경우는 그 생활용 SOC라든지 그 오피스 건물 그리고 복합 건물에 대한 이제 발주가 많이 늘었습니다. 토목 같은 경우는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항만공사 등 SOC, 교통 SOC 발주가 늘어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민간 수주 같은 경우는 주택 수주가 재작년보다는 좀 감소했지만, 비주택 건축과 토목 수주가 굉장히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주택 건축 수주는 반도체 공장 수주가 증가했고요. 또한 최근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역대 최대 실적인 59.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수주도 재작년보다 5% 정도 감소했지만 78.6조 원으로 여전히 양호한 상황을 보였고요. 그래서 최근 흐름을 보자면은 수주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지을 건물과 건축물에 대한 그 스톡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수주만 이렇게 증가했지, 실제 건축에 들어가는 그 토목하고 주택 물량 자체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요게 이제 건설 투자인데요. 공종별로 보시면은 비주택 건축만 양호한 상황이고, 나머지 주택과 토목은 중장기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 100조 원 이상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 감소해서 작년에 90조 원으로 좀 위축됐고요. 올해 좀 증가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향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안정성과 건설 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최근 정치 상황이라든지 안정성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그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정치적 안정성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PRS 그룹이라는 이제 그룹에서 만드는 지수인데, 이게 전 세계 보증회사라든지 금융회사 그리고 정치 리스크를 지수화해서 이렇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이제 그 숫자 자체가 증가하면은 리스크는 감소하는 것이고, 떨어지면 리스크는 증가하는 이제 것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오면서 정치적 리스크는 조금씩 증가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OECD 국가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 상위 국가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 안정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투자에.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 중위에 있는 국가들은 정치적 안정성이 영향이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안정성과 음의 관계가 있어서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비주거용 건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그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건설 투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좀 없어져야지 안정성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져야지 좀 저희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입을 우리나라에서 해봤더니 주거용 건축 투자 비중하고 비주거용 건설 투자 비중하고 보시면은 정치적 안정성이 약화될수록, 그러니까 PV 인덱스가 떨어질수록 주거용 건설 투자 비중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다시 이제 이런 형태를 반복했습니다. 비주거용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이런 형태를 보였고, 지금 2022년 현 상황은 대선 결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윤석열 대표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현재 이제 정치적 불안정성이 이제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할 거는 주거용 건설 투자는 이제 앞으로 힘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로 투자하는 비주택 건설 투자는 토목을 포함한 것입니다. 약간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상으로는 주거용 건설 투자가 증가한 상황이고, 그리고 비주거용 건설 투자는 약간 다시 불확실성이 증가해서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선거하고 건설 수주하고 이제 어떻게 될지 봤는데, 지방선거 이후에는 많은 공약들이 이제 변경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조정 기간이 필요해서 아마 6월 이후에는 이런 이제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별로 수주를 보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U자형으로 증가한 시기였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늘어났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다시 U자 형태를 보였습니다. 재임 기간별로 발생 수주액을 비교해 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이게 이제 물가를 감안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물량상으로 이제 앞으로 지을 물량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건축 수주 같은 경우는 연평균을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실제 건설 투자로 이어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임 기간별로 주택 수주를 비교해 보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이제 높은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2배, 예전 이제 재임 기간별로 비교해 보자면 2배고요. 반도체 공장, 물류 공장 창고가 증가해가지고 공장 수주액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전체적 분열이 발생한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고 봅니다. 자산 시장의 인식을 극단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2017년에 6억 원이었다가 평균적으로 2021년에 12억으로 2배가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동산 규제를 총 26번 이제 발표를 했고, 많은 규제로 인해 가지고 공급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다라고 인식하면 되는데, 문제는 신규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재규 주택 거래까지 감소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수주는 많이 발생됐지만 실제 입주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물량은 오히려 좀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정책적으로 좀 오류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많은 이제 주택을 공급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인식이 잘못됐었고요. 그 인식 자체가 좀 바뀐 게 2020년입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해서 많은 이제 주택을 지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문제는 이겁니다. 택지가 제대로 확보되진 않은 상황 가운데 그만큼 주택을 늘릴 수가 없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규제를 강화시켜 놓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 도심 안에서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이제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정책을 발표했고, 그 문재인 정권 후기에 들어서 많은 이제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좀 많은 외면을 받아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정책 방향 가운데 무리수를 띈 게 이사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 대책을 생각해 보시면은 2월 4일날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공공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되는 지구에서는 현금 청산이 들어간다. 그 앞으로 이제 집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공급을 좀 어떻게 보면은 공공에서 많은 이제 그 물량을 쏟아낼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게 시장에서 작동하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게 LH 사태를 통해 가지고 그 좀 부패라든지 이런 이제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동산 문제로 정권이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이제 왜곡된 상황을 보자면은 첫 번째는 똘똘한 한채라든지 또한 증여 및 상속이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실제 어떻게 보면은 자산시장에 왜곡이 발생됐고, 재밌는 상황은 이제 꼬마 빌딩이라든지 도심 오피스텔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대체재로서 증가한 건데요. 주택을 짓지 못하다 보니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꼬마 빌딩을 이런 오피스텔로 바꾸는 형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면은 이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했고, 윤석열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이제 그 공약들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세 번째하고 열 번째 공약에 주택 그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 혁신해서 용산에다가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면은 250만 호를 얘기했는데 이 숫자는 굉장히 리즈너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130만 호, 그리고 지방에 12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에 47만 호, 수도권에 3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밀 안전 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이런 이제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보자면은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향후 이런 이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의 이제 법률 개정이라든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년간 250만 원 공급의 실효성은 굉장히 리저너블하다고 봅니다. 재임기간별로 평균 인허가 실적을 보자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60만 호 정도 해서 244만 호 정도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 227만 호밖에 못했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 270만 정도는 인허가는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향후 이제 주택 공급으로 드러날 것이고, 250만 호는 어느 정도 리저너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핵심은 아무래도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공급을 시킬 수 있는 키가 될 것이고요. 향후 1, 2년간은 이 시장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거복지인데요. 노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이라든지 뉴모델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늘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제 10만 호, 연간 평균 10만 호 정도 얘기를 했지만 50만 호 공공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대략 한 2013년부터 10만 호를 넘은 적이 없었고요. 그런 것을 보자면은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의 좀 어느 정도 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수익성과 공급성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서울의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증가할 것을 생각되는데, 이게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그 다음에 노후 아파트 수요로 맞물려 가지고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그 30년 이상 주택 비중이 50%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 2017, 18년도에도 재개발 수주, 재건축 수주가 나쁘진 않았지만, 요게 이제 지방 위주로 많이 증가했던 상황이라면은, 앞으로는 그 축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재건축 수주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위축된 상황입니다. 작년에. 근데 요게 올해부터 다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목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목시장 같은 경우는 그 SOC 예산을 먼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이명박 대통령 때 많이 증가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주춤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저점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반등해서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질 가격으로 보자면은 아직까지는 2017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명목 가격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방향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타면제 사업, 지역균형 사업, 한국판 뉴딜 사업. 요게 이제 생활형 SOC 사업이라든지 철도, 신재생에너지, 지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네 개로 이제 축이 나눠지는데요. 요게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이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교통과 두 번째 에너지, 그리고 지역 발전 사업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교통 같은 경우는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발표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양재 한남 IC 지하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있습니다. 요 대규모 사업 자체들은 시간이 걸리지만 논의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논의라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GTX A 노선은 이제 이미 착공이 됐고 B 노선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이 올해 3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C 노선 같은 경우는 8, 9월에 기본 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래도 BC 라인은 5년 안에 그 공사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부 교통 프로젝트의 특징을 보자면은 대규모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수도권 도심 철도 지하 사업만 봐도 거의 한 24조 원 정도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나머지 사업들만 봐도 합치면 40조 원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그 재정 사업으로 모두 돌릴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민자 사업이 활성화될 것 같고 향후 한 3년 이후에는 이런 재원을 가진 이제 건설사들 위주의 대형사 위주의 이제 민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함께 갈 것 같은데요. 특히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원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을 막아왔는데 10차 전력 수급 계획이 2023년부터 2034년까지의 계획이 내년에 이제 발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장 변화는 어렵고 내년부터 계획을 수정하면서 하나 둘씩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역 공약인데요. 지역 공약 같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업들이 많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 철도, 그 다음에 수변 공간 개발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과 연계된 SOC 사업이라든지 강원과 제주는 이제 신항만 이런 것들이 항만이 늘어날 것 같고, 지자체 특화 신산업 클러스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항 논의가 좀 있는데요. 공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향후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미 새만금 공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항 사업이 이미 논의가 됐고, 대구공항 같은 경우는 아직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좀 지연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향후 이제 실질적으로 공항이 증가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별로 요 토목시장을 비교해 보자면은 교통 SOC 같은 경우는 도로와 철도가 이제 향후 증가할 타이밍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댐하고 치산치수, 상하수소 이런 것들은 좀 민자 사업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원전 수준은 발생은 어렵지만 그래도 발전 및 통신 같은 경우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낮기 때문에 앞으로 좀 원전에 대한 효율성 높은 원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토지효율성 수주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및 시사점을 말씀드리자면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중기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건축 위주의 현 상황이 앞으로 한 2년간은 지속될 것 같고요. 금리 상승과 재정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이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근 상황에서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좀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착공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토목시장 중심으로 그 축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 핵심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한 건설사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2023년 이후에 발주할 대형 신규 프로젝트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에너지와 대형 토목사업 그리고 민자사업 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